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6월 23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하늘 땅 같은 생존 오일을 망가뜨리는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제가 제목을 만들어 봤고, 제가 첫 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병원에 가는 길에 발견한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존권 침해 공사 중단하라. 여기 무슨 강동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존은 인권, 참정권 등을 넘어서는 천부의 개념이거늘 재건축 현장 옆에 있는 단독 아파트 건물에 내걸린 현수막. 생존권 침해, 공사 중단하라. 공사 소음으로 생활이 공사기간 중 불편한 것은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들 살아야 하거늘 한국 건축 현장 문제는 있다. 일본 여행 경험으로는 지으려는 건물 높이만큼 소음 차단막이 건물 올라가는 속도와 같이 올라가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공사가 진행되는지도 가늠할 수도 없고, 그 주변에는 또한 높은 건물이나 그런 것도 별로 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한 제가 미국은 안 가봤지만은 미국 맨하튼 그 고층 빌딩 지을 때 옛날 그 거래든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 현장 길 건너편도 교회 공사장을 지금 같이 짓고 있는데, 사진은 제가 조감도를 찍었습니다. 옆 건물도 이렇게 그 아파트가 있고, 이 뒤에 건물도 그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항의나 뭐 이런 거가 보이질 않아요. 이게 교회에서 미리 손을 본 것일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아파트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나라 뭐 하면은 뭐 보장하라 뭐 하면서 현수막 거는 것들이 유행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아주 그 극단적 이기주의를 봅니다. 북한의 김 위원장은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강진규 기자가 AFP에서 6월 23일 날 10시 32분에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 현대화 노력을 언급하며 북한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고 국영 언론이 화요일에 보도했습니다. 평양은 핵 프로그램에 대해 여러 차례 제재를 받고 있으며 1950년에서 53년 분쟁이 평화조약이 아닌 휴전협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남북한은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마지막 연설에서 국방력을 더욱 신속하게 강화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확고한 정책적 입장을 재확인하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연설은 김 위원장이 월요일에 마무리된 3일간의 조선노동당 회의를 주재하고 고위 관리들이 정책 이니셔티브를 검토하는 동안 이루어졌다고 KCNA는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KCNA가 공개한 이 사진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평안북도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 전원회의 2회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북한이 핵기술을 기반으로 전쟁 억지력을 개발하는 것은 증가하는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돈난말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일본도 보도를 냈습니다. 김정은 일 군사 대국화 비난 핵전력 강화는 유일한 길. 시사통신 6월 23일 09시 48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조선노동당의 중요 회의인 중앙위원회 총회가 20일에서 22일 열렸다고 전했다. 참석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현재의 국제 정세를 두고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목하며 비난했다. 김정은은 이달 방북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오시 산하의 정권의 방위력 강화 정책에 반발하는 중국 측과 보조를 맞춘 모습. 김정은은 일본이 전쟁 국가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자위적인 억지력을 강화할 뜻을 표명, 회의는 핵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핵보유국 지위를 행사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거에 대해서 다카하시 고스케 미 외교안보국 전문지 디플로매트 도쿄 특파원이 견해를 밝힌 것을 가져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비난했지만 그 설득력에는 큰 물음표가 붙는다. 북한은 최근 핵탄도와 탄도미사일 개발 배치를 급속히 진행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전술핵 무기 등 모든 영역에서 전력 강화를 계속해왔다. 이번 총회에서도 핵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애초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배경에는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한의 확전이 깔려있다. 스스로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일본의 방위 정책만을 군사 대국화라고 비난하는 자세는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번 발언은 중국이 일본을 비판하는 논조에 발맞춘 정치적 메시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스스로 핵전력 증강을 선언하면서 이웃 나라의 방위력 강화를 비난하는 구도는 그야말로 얌체로 북한의 주장은 포지션 토크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핵 잠수함을 개발하려는지 그걸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유럽 방위비 지출, 폴란드가 미국보다 GDP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피에로 칭가리 뉴로뉴스 6월 22일. 나토 회원국들은 2025년에 GDP의 2.5%를 국방비로 지출했으며 폴란드가 4.48%로 1위를 차지했으며 많은 국가들이 약 2%대를 유지했습니다. 냉전 이후 유럽에서 방위비 지출의 증가는 상당하지만 지출의 상당 부분이 EU 외부의 공급업체에 전달되며 방위비 장비 지출의 약 40%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비로 사용한다는 새로운 나토의 목표는 대부분이 유럽 국가들에게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핵심 목표인 3.5%를 달성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며 이는 핵심 국방 능력에 대한 투자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 나토가 발표한 걸 보면은 이 5% 맥시멈에서 폴란드가 4.48%를 내고 있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2% 선에 좀 머물러 있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덴마크, 그리스, 핀란드, 스웨덴 이런 쪽들의 순서로 방위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폴란드가 우리나라 K방산 거를 또 많이 수입한 거로 또 유명하죠. 그런 거로 봐서 이 방위비의 40%가 수입에 사용한다는데 그 수요가 좀 계속해서 좀 우리나라 방산 제품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창조고점 지휘 쌓겠다. 지상전 희생 20만 명 추모. 전후 81년 오키나와 위령의 날. 지통신 편집국 6월 23일. 오키나와는 23일 태평양 전쟁 말기 오키나와 전 희생자를 추모 위령의 날을 맞이했다. 81년 전 국내 최대의 지상전에서 최후의 격전지가 된 이또만시 마후 미히또의 평화기념 공원에서는
현 주체의 오키나와 전전몰자 추도식이 열려 유족 등이 희생이 된 약 20만 명의 명복을 빌며 평화의 맹세를 새롭게 했다. 추도식에는 다마키 데니 지사나 유족 등 외 다카이치 사나의 수상이 중참 양원 의장 등이 출석, 희생자에게 묵도를 바쳐 참열자가 헌화했다. 다카미 지사는 평화 선언에서 미군 후텐마 비행장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의 나고시 해놓고 이전에 대해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일미 양정부의 현의 대화에 의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1945년 6월 23일은 오키나와전의 조직적 전투가 종결된 날로 여겨진다. 희생자의 이름을 새기는 이 공원 내 평화의 주춧돌에는 올해 새로 95명의 이름이 추가돼 각자는 모두 24만 2659명이 됐다. 당시 전투 상황으로는 엄청 많이 죽은 숙자고 일반 군인이 아닌 국민들도 죽창을 들고 싸웠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그렇게 저항을 하는 걸 보고서 미군이 학을 껴가지고 큐슈가 그 다음에 상륙하는 점령지로 정했는데 동경만으로 공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섬을 따라서 올라가고 일본이 전 국민을 동원해서라도 큐슈의 남부 거기가 가와사키라고 그러나요? 무슨 현이죠. 거기에 지하 참호라든지 뭐 해가지고 전 국민이 죽을 때까지 싸운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서 미군도 죽을 각오를 하고서 많이 희생되겠지만은 일본 큐슈를 점령하겠다는 것으로 했는데 도저히 미국의 희생 이런 등등을 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항복했고 또 소련이 만주 쪽으로 참전을 하면서 남북으로 쪼여들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이 드디어 대본영에서 항복을 한 거죠. 이렇게 저는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만 유사시 일중 전쟁이 일어난다면 다시 오키나와가 주 전장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병참 지역으로서 대만으로 가는 뭐 이런 되니까 아마 그쪽이 전장터가 돼서 또 희생 일어난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키나와 전전몰자 추도식에서 헌화를 마친 다카이치 사나의 수상이 나오는 사진을 게재했군요. 화성에 드론 3대만 덜렁 버리고 온다고 나사에 소름 돋는 속내. 타일러 볼까요? 단순히 화성에 깃발 한번 꽂고 오던 낭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바이오로 태양계 물류를 장악하기 위한 거대한 우주철도 건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사가 2028년에 발사할 핵추진 우주선 SR-1 프리덤과 화성 부동산 임장을 떠날 스카이폴 드론, 그리고 다가오는 2030년 달의 혹독한 밤을 밝혀줄 LR1 원자로까지 중국의 무서운 우주 영토 확장을 막고 미래 우주 경제의 표준 궤도를 독점하려는 미국의 치밀한 지정학적 그랜드 스코어를 심층 분석합니다. 물리를 장악하는 자가 경제를 장악한다. 나사가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한다. 우주 물류를 장악하겠다는 얘기다. 나사가 왜 급하게 2028년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면에 중국이 있다. 화학 추진 로켓의 결정적 단점은 연료를 거기다가 많이 실어가니까 화물을 많이 못 실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형 원자로를 로켓에 장착해서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된다. 텅 빈 공간에 화물을 넣어 보낼 수 있다. 물류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 화성 표면을 샅샅이 훑을 것이다. 달의 베이스 캠프도 만들고 중국의 우주굴기 장난이 현재 아니다.
미국이 깔아놓은 플랫폼에 각국이 이용하게 해야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것이다. 횡단철도를 만들 때 참여하는 방법을 한국은 참여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한국을 또 걱정해 주는, 걱정이라기보다도 이 물류 철도를 까는데 우주철도, 은하철도 999가 생각이 나네요. 끌 때 한국이 뭔가 거기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 참 좋은 충고를 해줘서 고맙네요. 중국은행의 거대한 사기, 숨겨진 부실만 6조 달러. 차이나 언센서드. 블룸버그는 중국 국내권의 숨겨진 부실 채권이 약 3조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규제당국은 수년 동안 대형 은행들의 부실 채권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라고 압박해 왔습니다. 반면 실제 상황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은행들이 부실 채권 규모를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경기 부양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빌려주라고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거짓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런 부실 채권이 어디서 나오냐면 좀비 기업, 원래는 파산했어야 할 기업들이다. 갚을 능력도 없는 대출로 억지로 연명하고 있다. 중국 경제 겉은 화려해도 속은 썩어가고 있다. 공산당은 실업자들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좀비 기업들을 살려둬야 한다. 은행 연장하고 모른 척하기, 장기적 부패. 좀비 기업이 충분히 많아지면 중국 경제 전체를 감염시키게 되는 셈이죠. 유령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라면 은행은 수요가 있고 수익이 날 때만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늘려야 하는 부실 채권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은행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채를 갚지 말라고 하고 이자를 대신 부담해 준다. 은행 부실이 그래서 누적이 된다. 이건 공산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를 보여주고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사례이다. 공산주의는 영혼을 파는 이념이다라고 공산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을 국가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국가가 아니면은 민간 자본주의 또는 자유 자본주의로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한 데에는 은행은 이렇게 부실이 되어 간다는 것을, 그래서 하루빨리라도 중국이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체가 돼 가지고 만주가 다시 별도 독립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연일 신고가 경신 닮은 꼴 한일 증시. 임춘환 아시아경제 6월 23일. 니케이 225 지수 올해 추이해가지고 이 전년도 6월부터 지금 6월까지 올 초에 5만 얼마가 됐는데 7만, 우리나라 주가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사상 최고치 랠리. 반도체 키옥시아 올해 9배 올라 도요타차 제쳐. 양국 모두 주도주 쏠림, 변동성 확대 우려. 키옥시아가 이만큼 올랐다 그러고, 무라타 제작소, 도쿄 일렉트론, 파나소닉, TDK라는 데가 있군요. 미일 엔저 대응 흔들림. 미 장관 면담 필요하면 단호한 조치. 가타야마 재무장관. 지지통신 경제부 6월 23일. 가타야마 사즈키 재무상은 23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22일 밤에 온라인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한때 1달러가 161엔대 후반까지 엔저가 진행된 환시장을 둘러싸고 가타야마 씨는 일미는 항상 필요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고 서로 확실히 합의하고 있어 거기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고 강조. 환율 개입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투기 움직임을 견제했다. 재무성 내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응했다. 가타야마 씨는 환율 대응에 있어서의 일미 관계에 대해서 맞대어 더욱 강고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가타야마 씨에 의하면 회담은 1시간 정도 실시,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동향을
포함한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한다. 이렇게 재무상이 이렇게 생긴 여성분이네요. 할머니 같습니다. 국민연금 돌변, 무슨 속사정 있길래 B급 기자의 B급 리포트. 전효성 한국경제TV. 본인 스스로 자기가 B급 기자라고 하네요. 국민연금 다음 달부터 리밸런싱 예상. 국내 주식 30에서 26.8% 하향 필요. 약 60조 원 국내 주식 매도 전망. 국내 해외 채권으로 자금 이동 전망. 이달 들어서만 2.4조 팔아치운 연금기금. 연기금 순매수 추이. 요 파란 거가 팔았다는 거죠. 빨간 게 샀다는 얘기고, 국민연금이 주식을 파는 이유가 리밸런싱이다. 국민연금 자산 배분인데 국내 주식 시장이 기존 14.9%에서 20.8%로 올렸는데 이거를 다시 내린다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여기 제목은 30에서 20, 그 채권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 같아요. 해외 주식의 34.7%, 해외 채권의 7.4%, 대퇴 투자라는 게 있고, 국내 채권, 국내 주식 20.8%, 23.1%, 국내 채권. 여기 제목하고 뭐가 좀 다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앞으로 주식을 얼마나 더 팔게 될까요? 현재 국민연금의 전체 기금 구매는 2천조 원 수준에 육박합니다. 앞서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20.8%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시장은 매일 변하니까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를 6%로 뭐 하고 있는데 오차 허용 범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얼마나 팔까? 국내 주식 현재 비중이 약 30%다. 600조 원인데 국내 주식 허용 상단을 매도 물량의 약 3%, 약 60조, 전략 배분 범위 6%, 약 110조, 목표 비중 그래서 20.8%로 내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주식 팔아서 남은 돈 채권으로 이사 중. 전문가들은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판 돈으로 연말까지 국내 채권 24조 5천억 원, 해외 채권 17조 5천억 원, 해외 주식 14조 6천억 원 등 가량을 매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아서 아쉬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꼼꼼한 자산 배분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연금이 마치 잘하는 것처럼 했는데 항상 리밸런싱이라는 것을 주목해서 살펴보신다면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리밸런싱 이런 조건도 있겠지만 원화가치 하락에 한국은행에 대응할 달러도 별로 없고 그런 등등 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외화 달러를 원화로 바꾸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데도 민간 기업이 안 바꾸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쭉 소개가 됐죠. 그래서 국민연금 돈이 환율 방어해 보겠다고 정부의 강요로 이용당하지 않았었느냐. 최근에 이런 측면의 취재는 어떠하실지 이 B급 기자분한테 좀 B급을 또 한다 그래도 그 국민연금이 그 환율 방어로 어떤 형태로 일을 했느냐, 돈을 가지고 있는 보유 달러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 좀 별도로 좀 취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주공산 공산 PHEV 시장 파고드는 도요타 비아디, 현대차가 대응 안 하는 까닭은. 이윤정 조선비즈 6월 23일. 도요타 비아디 PHEV 모델 국내 출시, 현대차 그룹 PHEV 모델은 전부 단정. 한국 특성상 장거리 이점 부각 어려워. 관건은 가격, BYD 4천만 원대 책정. 일본 도요타와 중국 비아디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를 앞세워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PHEV는 외부 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주행거리가 전기차보다 길면서 충전 부담은 덜하다. 한국 PHEV 시장의 국산 모델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수입차 브랜드들이 틈새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다. 다만 좁은 국토 면적 등 한국 시장의 특성상 PHEV의 이점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현대차 그룹이 라인업을 확장하지 않는 만큼 가장 가격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외국 브랜드 역시 PHEV 판매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도요타 올뉴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도요타 코리아가 제공한 사진입니다. 신보수선언 소비자 주권 시대를 향하여.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